신화를 통해서 각자가 공동체와 이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고결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결한 거짓말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플라톤이 이렇게 정의 내렸냐 하면은,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거짓말을 듣는 사람, 이 두 부류에 모두가 유익함이 될 때, 조음이 될 때, 그럴 때 그 거짓말은 고결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은 약간 신화를 더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한 예로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환자한테 환자의 걱정을 생각해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대신 보호자한테는 이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것 또한 이제 고결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약간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약간 의사한테 거짓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고결한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두 부류가 다 유익함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이제 고결한 거짓말이고, 플라톤의 이제 제자이기도 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단호했어요. 있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게 진실이고, 없는 것을 없다라고 하는 게 진실이다. 반면에 있는 것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고,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게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 대표장인데 형이상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궁극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기본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짓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진실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중세 시대의 이제 철학자인데 신학자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직전에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거짓말에 대한 개념, 거짓에 대한 개념하고 약간 달라요. 있다라는 걸 없다고 할 때 무조건 거짓이고, 없다라는 것을 있다라고 할 때 무조건 거짓인데, 그거 완전히 무관하게 아우구스티누스는 뭐가 거짓말이냐 하면은 그 말하는 자의 의도가 굉장히 좋지 못했을 때 그것은 이제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의도가 좋았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말을 말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말하는 그 화자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말하는 화자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 그거는 이제 계몽주의 시대의 이런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는 오히려 그런 화자의 그런 의도 혹은 원인에 따라서 그게 거짓 여부가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결과에 따라서 거짓 여부가 이제 판명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면은 악한 행위이고 거짓말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화자가 의도를 갖고 거짓을 했는데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책에서 나오는 뭐 예시 같은 경우에는 미조 화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어떤 이익이나 어떤 해악을 그냥 무심코 줬을 때 그 행위를 거짓말했다라고 이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어떤 해악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루소의 거짓말에 대한 의미는 결과론적이에요. 결과에 따라서 나죠. 칸트는 12월 달에 칸트의 3대 비판서를 다뤘는데, 수행수의성 비판과 그다음에 판단적 비판, 그다음에 판단적 비판, 이 세 가지를 다뤘었는데, 여기서 다뤘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칸트가 생각하는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알고, 칸트는 과연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모두가 인정하는 거짓말? 과학적인 거짓말. 작업 때문에 반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대웅님은 지난번에 이제 3대 비판서를 나왔는데, 약간 칸트의 성격상 거짓말을 어떻게 정의할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얘기할 때 엄청 진지하고 있게 잘하죠. 어떤 것처럼 하는 말 이라도 의도는 많이 하면은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그 진실에 그 어떠한 요점이 있는 순간 그거는 진실하지 않다고. 그래서 의도가 있어, 아니면 결과론적으로 그런 거와 무관하게
그냥 그 성질 자체, 거짓말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라고 정리해요. 그래서 아까 칸트는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서 어떠한 그런 그 성질 자체가 약간 거짓된 그런 의도라든가 뭔가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이제 거짓말이에요. 결과가 좋아도 그거는 성질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의도가 약간 나쁘다고 하면은 그건 바로 이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약간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것도 보고 성질 자체가 나쁘다고. 쇼펜하우어는 이제 칸트의 그런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대부분 약간 받아들였는데 거기서 약간 예외를 뒀어요. 예외는 어떤 거냐면은 보면은 통념과 생존 요거에 있어서는 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을 때 그걸 약간 거짓말이라고 하기 좀 어렵다고 해요. 혹은 생존 동료, 생존의 위협을 받았을 때 뭔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이 거짓말을 말한다라고 하면 보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신학대 얘기한 그 예시가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중위군이 있는데 중위군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나의 생명이 보장받지 못했을 때 그럴 때 하는 그런 거짓말은 거짓말을 말한다라고 좀 보기 어렵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어요. 아렌트는 이제 한나 아렌트 이제 철학자인데 대표적인 저서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 하나가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아이히만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이제 히틀러를 침공하고 그의 이제 명령을 그대로 따랐던 일반 관료들을 취재하면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함과 그런 이제 선악 이런 큰 틀을 보지 못하고 히틀러 같은 그런 이제 지도자에게 강력하게 종속되는 복종하는 이거를 취재를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외에도 대표작들이 많은데 일단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의 변화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과거에는 아렌트가 보기에 거짓말은 진실을 은폐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지 않고 그 진실 자체를 파기해서 진실이 파기된 그 자리에 거짓이 대체하고 있다고. 오늘날 보면은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이제 가짜뉴스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솔직히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 진실은 오히려 파괴돼요. 이런 거짓말들로 이제 구성된 사회가 거짓말하는 부류와 거짓말을 듣는 부류가 모두에게 이로움이 될 때 그럴 때 그 거짓말을 고결하다고 볼 수 있다. 플라톤은 정의되었고 대표적인 예로 뭔가 국가에게 필요한 뭔가 이상적인 그런 신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지금 전한다고 봤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짓말을 좀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했어요. 그래서 있는 것을 없다라고 하거나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명확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거짓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이유는 대표적인 형이상학을 만든 이유에 있어요. 형이상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이유로 이제 저술했냐면은 궁극의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그런 이제 전제적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점층적으로 이제 상위 개념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얘기하면 약간 좀 스포가 돼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렸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의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오히려 객관적이라기보다 좀 주관적으로 약간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그 이유가 화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거짓말이 결과론적으로 뭐 이로움을 주거나 안 주거나 무관하게 그 화자의 의도가 불순에 따라 하면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다. 루소는 반대로 그 원인에 있지 않고 거짓말이 결과에 있다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해악을 끼쳤을 때 이게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했는데 뭔가 해악을 끼치지 않았거나 이익을 주거나 이럴 경우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칸트는 그 거짓말 자체가 안 좋은 거라고 봤기 때문에 결과론적이든 아니면 원인론적이든 간에 무관하게 거짓말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거짓말이고 거짓말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이제 쇼펜하우어는 이제 칸트의 그런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이제 대부분 약간 필요했지만은 의외하고 봤는데 표현상 좀 어긋나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거짓말이라고 좀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또 생존 본능에 좀 위협을 받았을 때 그때 하는 거짓말도 좀 거짓말이라고 하기 좀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나 아렌트는 이런 이제 거짓말이 진실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거짓말이 이제 진실을 은폐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거짓말이 진실을 이제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철학자가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철학자들이 시대별로 이렇게 거짓말에 대해서 정의 내린 것에 대해서 각자 뭐 질문이라든가
소감을 잠깐 나눠보는 시간 간단히 갖고 이 질문 넘어. 일단 거짓말의 역사를 지금 쭉 나열했어요. 그래서 데리다가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말에 대한 특별한 정의는 없고, 지금 거짓말이 각 철학자들이 어떻게 내렸는지를 이렇게 분석하고. 일단 그 거짓말에 대해서 그 데리다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뭐라고 딱 정의되기는 어려운데,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데리다가 이제 해체 철학자라고 하는데, 해체 철학자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그런 사회 이제 문화 그리고 조직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체해가지고 무엇이 이제 진실인지를 규명하는 거죠. 상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의해서 이렇게 구조화돼서 우리가 이제 습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실 자체가 이미 진실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질문이 있는데 네. 하나의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은 이제 그 원본과 이제 이미지 원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재현한 이미지 원본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원본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따로 다시 재현한 게 이제 이미지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거짓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이미지 재현이 원본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항상 원본이 가장 진실된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한 단계 이제 멀어지는 게 이제 이미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수준이냐라고 하면은 하나 아래트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은 원본이라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원본이 이미 이미지에 의해서 파괴되고 대체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거짓말이 뭔가 좀 신뢰가 가고 사람들이 믿게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에 이르렀다라고 봅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행동한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이제 오늘날의 그런 이제 정치권에서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기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자기 집단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형성하고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따르고 함으로써 이제 유대감이 형성되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정치인들이 오히려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결과론적으로 좋든 안 좋든 간에 아니면 의도가 선하든 의도가 안 좋든 간에 어떤 거짓말의 그런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안 좋고 확실하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칸트의 성질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아우트푸트는 거짓말을 할 때 그 하나의 의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의도가 불성실하다고 하면은 그게 결과론적으로 좋든 안 좋든 간에 그거는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론 거짓말의 결과론은 이제 그 루소가 얘기했듯이 그 선한 거짓말도 그러니까 선한 거짓말도 해악을 끼친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해악을 끼치면은 거짓말이고 근데 거짓말을 했어도 해악을 끼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짓말의 자체를 생각했을 때 각자 약간 성질 원인 결과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